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부진의 10년 수건사업 남산 한옥호텔 내년 초 착공한다.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충동 체육관 옆에 보면 신라호텔이 있죠. 신라호텔이 딱 그림에서 보는 이런 모양처럼 있는데, 호텔 옆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한옥호텔을 짓는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호텔 하면 좀 층고도 있고 해서 전망도 멋지게 나오고 이런 호텔이 익숙한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을 지어서 호텔로 운영한다는 거는 확실히 좀 독특하고 색다른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 신라 한옥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장충동 신라호텔 내에 있는 면세점 등 용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층 높이 전통호텔,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 높이 면세점 등 부대시설, 지하 8층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고 높이가 2층 한옥 정도가 최고 높이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눈길이 갔던 부분은 이거예요. 이부진 사장이 2010년 12월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취임 이듬해인 8월에 서울시에 한옥호텔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했고, 5번째 도전 끝에 2016년 3월에 가서야 겨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수 끝에 2018년 1월에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9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올해 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한옥호텔은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2025년까지 전통호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살짝 남산 자락의 구릉지기 때문에 지하 8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그 위쪽에는 면세점 일부 놓고 일부 이제 한옥 호텔이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겠죠? 아마도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공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옥 관광 명소가 될 만한 그런 호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사에 딸린 댓글창인데요. 한옥 호텔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인허가에 10년이 걸렸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임을 보여주는 장면임, 이런 기사가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는 댓글들은 세계적 최고급 호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 그리고 후대에 남을 멋진 건축물들을 지어달라, 또는 인허가에 이렇게 긴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참 힘든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 등이 보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경남권의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울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울서 원정 투자로 온답니다. 울산 집값이 바닥을 탈출했나?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울산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러 왔대요. 지금 이 바닥이란 인식이 강해지면서 저점에 사려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울산 남구의 P공인중개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KB부동산 리본의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값은 10월 첫째 주 0.01%, 둘째 주 0.06% 각각 상승해서 2016년 5월부터 약보합을 보이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줄곧 하락하다가 특히 올 1월 말에는 0.41% 폭락할 정도로 가격이 급락하는 수준이다가 소폭 상승 반전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에는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지역을 먹여 살리던 조선업,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서울 사람들의 울산 원정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인기단지 아파트값 오름세도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기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보면 매매 가격이 5,250만원 또는 8,600만원까지 상승한 가격에 실거래된 사례가 나오고 있나 봐요. 20억짜리가 5천만원 오른 게 아니라 3억 8천 하던 아파트가 4억 3천 된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 3년간 울산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울산 지역에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연 1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있었고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물량이 2천여 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 쇼크에 따른 힘든 시기가 가시고 나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지역의 매수세 또는 투자자로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바닥을 논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 기사가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서 원정 투자원 이 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선구자일지 먼저 물에 빠져 구조대를 기다리는 선발대일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사는 조금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나랏돈 들어간 이대앞 청년가게 3년도 안 돼서 2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왼쪽 골목에서 시작돼 경의선 신촌역까지 이어진 이화 52번가. 이 지역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사업가 22명이 이곳에 상점을 열었는데요. 올해 10월 22일 현재 7명만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권을 이렇게 살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대 정문 왼쪽 골목에서 시작돼서 경의선 신촌역까지 이어진 이 상권에는 2017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은 청년 사업가 22명의 상점을 열었고 옷가게, 공방, 음식점, 카페 등 창업을 했는데 이화 52번가 청년몰로 불렸대요. 창업할 때 지원이 들어갔는데요. 평당 임대료 11만원 하고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100만원을 지원받았대요. 이 100만원이 그냥 통으로 100만원인지 아니면 평당 10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당 100만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창업 컨설팅 교육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지원해가지고 나라가 볼 때도 얘네는 여기 가서 이런 거 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팀 22곳이 지원받아가지고 갔겠죠. 근데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30%만 남고 나머지는 15명은 떠났다고 하는데요. 자금 지원이 딱 1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원 딱 끝나자마자 청년 사업가들은 이화 52번가를 떠났고 떠난 자리에 다시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사례도 있고 여전히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만 쏙 빼먹고 나갔다. 장사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후 늦게 가게 문을 여는 등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등의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난 2, 3년간 공방, 특색 있는 음식점, 이런 식의 골목들, 청년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키우고 이런 게 핫했죠. SBS 방송국에서 했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방송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장사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들어와서 장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주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데에서 장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독특한 아이템과 특색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자생해서 키운다?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사업의 모델을 이 지역에만 한 게 아니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했죠.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26곳에 489개 점포를 지원했지만 이 중에서 140개, 28.6% 점포가 휴폐업 상태였고 여기 들어가는데 4년 동안 들어간 돈이 336억 8,970만 원, 약 한 337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3년간이 이런 비즈니스의 골든타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2012년, 13년, 14년 이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여기 특색 있고 재밌대. 굉장히 세련되고 그렇진 않지만 한번 가볼까? 청년들이 독특한 아이템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게 센세이션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태원의 회나무길, 장진우길이라고 불리든 어느 가게에 가면 진짜 골목을 올라가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가게인데 테이블 하나 레스토랑이 있는데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지고 재밌대. 특색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당시에 블로그라든가 이슈화되면서 SNS 타고 일종의 관광 상권으로 커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옆에 굉장히 독특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대. 그러면 우리 1차 거기 갔다 2차 가서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올까? 이제 이런 게 당시에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장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반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음식은 맛있어야 되고요.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런 관광 상권을 찾아다니는 수요자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청년들이 뭐 한다? 가서 팔아줘야지? 기특하네? 더 이상 그런 너그러움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와, 이거 독특하네? 그렇게 독특한 것도 이제 없어요. 이런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청년 골목 비즈니스는 이미 한물 갔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라가 나서서 청년의 고용 문제, 망가지는 지역 경제, 전통 상권,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믹스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성공적인 모델, 비전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이런 식으로 써서 사업을 했다면 그 기업은 망했겠죠.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맞는 방향일지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정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7곳 정도 남아서 문 열고 있는 이 골목, 여러분들 가실 것 같아요? 가셔서 소비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장사 경험도 별로 없는 청년들이 장사인지 장사놀인지 아리까리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하는데 가서 응원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이런 걸 살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인정한다면 다른 방향에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가 임대료 상한 제한 거는 거 기사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베를린입니다. 고삐 풀린 집세 옥죄기에 나선 베를린. 내년부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내놓는다고 해요. 독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서 기사를 보아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베를린시의 집권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수개월간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집세 동결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작성된 이 임대료 동결법의 초안을 보면 임대료는 6월 18일을 기준으로 5년간 동결되며 5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린대요. 얼마나 못 올리느냐? 2020년의 물가를 반영해서 한 번 올릴 수는 있지만 상승폭은 1.3% 제한되며 주택 개보수했을 경우에 그 사례에 대해서만 제한된 인상이 허용되고, 과도한 임대료를 낸 임차인은 특정 조건으로 임대료 인하도 요구할 수 있게끔 임대료 상한 억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전월세 상한제보다 훨씬 강한 형태의 규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얘기도 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임대료 인상 제한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비단 전월세 상한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서구 유럽에서도 이미 닥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집권 사회당 정부는 올 초 임대료 인상폭에 제한을 두는 안건 채택을 추진했으며, 포르투갈에선 임대인이 저소득층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아일랜드 정부는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6년 일부 지역을 임대료 압박 지역으로 정하고 연간 상승률을 4% 이내로 제한했고, 독일도 동참하는 모양새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전월세 상한제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는 있겠으나 거의 조만간 쫓아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3기 신도시 이름짓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새로운 도시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서울 주변에 3기 신도시 지역들 있죠.
이 지역들의 신도시 이름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기 공모전을 하는데요. 도메인은 uct2019.org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희망 신도시 투표하기 하시면 돼요. 공모전 참여하기 하셔서 인증하신 다음에 이름 접수하셔서 하면 총 상금 7천만 원 내에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은 각 500만 원 8개 신도시, 우수상은 각 8개 신도시 200만 원,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소개를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름들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는 모레 정도에 다시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